저는 조셉 브레너 하버드대 언어학과 종신교수입니다. 지난 15년간 전 세계 문자 체계를 연구해온 언어학자죠. 교수실 창문으로 보스턴의 오후 햇살이 쏟아지던 그날, 제 인생을 뒤흔들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브레너 교수님 축하합니다. 유네스코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의 조교 다니엘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으로 빠르게 메일을 훑어내려가자 가슴이 뛰었죠. 세계 문자 체계 국제 콘퍼런스가 하버드에서 열리고 제가 총괄 좌장을 맡게 된 겁니다. 평생 준비해온 순간이 왔다는 생각에 희열이 밀려왔어요. 회의 테마는 문자 우열 논쟁. 제가 평생 주장해온 바로 그것입니다. 라틴 알파벳이 인류 최고의 문자 체계라는 사실을요. 복잡한 중국 한자, 읽기 어려운 아랍어, 그리고 아시아의 여러 지역 방언에 쓰이는 보조 문자들과 비교할 때 명백한 사실이었죠. 사실 이 분야는 제 인생을 걸고 연구해온 영역입니다. 10대 때부터 문자에 매료되어 언어학으로 진로를 정했고 옥스퍼드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후 펜타곤과 유네스코의 자문으로 활동했죠. 브레너 교수의 의견은 곧 언어학계의 정설이라는 말까지 들었어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런 제가 이 콘퍼런스를 통해 완벽한 정점을 찍을 기회를 얻은 거죠. 연구실 선반에 놓인 상패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곧 또 하나가 추가되겠군요. 첫 회의에서 저는 자신감 넘치는 발표를 했습니다. 라틴 알파벳은 인류 문명의 절정이자 모든 문자의 종착지입니다. 청중들의 표정에서 동의를 읽을 수 있었어요. 특히 한국 문자 한글을 동아시아 지역 방언용 보조 문자 정도로 설명했을 때까지는요. 갑자기 앞쪽에서 한 남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 대표 교수였죠. 한글은 세계 유일의 문맹률 0% 달성 문자입니다. 단 한 문장. 그 말에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처음엔 그저 작은 반박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문맹률 0%라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상하게도 그 주장이 제 확신에 작은 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불편한 마음에 자리를 뒤척였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여정의 시작일 줄은요. 콘퍼런스 둘째 날 각국 대표들이 자국 문자의 특징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가나와 한자 혼용 시스템, 인도의 산스크리트, 태국어의 복잡한 표기법까지. 저는 각 발표가 끝날 때마다 명쾌한 반박을 했죠. 흥미롭지만 디지털 시대에는 맞지 않습니다. 라틴 알파벳만이 유일한 생존자가 될 겁니다. 자신감 넘치는 제 말에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세계관은 여전히 견고했습니다. 회의장 맨 앞줄에 앉은 스탠포드 언어학과 교수가 저를 향해 엄지를 치켜 세웠죠.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점심시간에는 몇몇 언어학자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브레너 교수님 덕분에 비로소 문자학이 체계적 학문으로 인정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들을 들으니 더욱 확신이 강해졌습니다. 이런 인정이야말로 제가 평생 갈구해온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 대표 교수 정윤서의 발표 차례가 왔을 때 그 견고한 벽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죠. 한글은 읽는 대로 쓰고 쓰는 대로 읽습니다. 단순해 보이는 이 말이 회의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정윤서 교수는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한글의 디지털 호환성과 코딩 교육의 최적화된 구조를 보여줬어요. 영어와 달리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는 한글의 특성이 디지털 환경에서 얼마나 효율적인지 설명했죠. 전 세계에서 문자를 배우는 평균 시간이 라틴 알파벳은 4개월, 한글은 고작 2주입니다. 청중석에서 놀라움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그 수치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일까? 의심스러웠지만 내심 궁금했죠. 하버드 동료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일부는 회의적이었지만 다른 이들은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연단에 앉아 다음 질문자를 지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지만 정윤서 교수의 차분한 목소리와 데이터에 기반한 설명이 제 귀에 계속 맴돌았어요. 특히 그녀가 보여준 한글로 된 코딩 화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학자라면 이 부분을 더 조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쉬는 시간 다니엘이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한글에 대해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유튜브로 배워봤는데 정말 쉬웠거든요. 처음으로 제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어요. 한글에 대한 자료를 찾기 시작했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표기 체계가 아니라 과학적 원리에 따라 설계된 문자였어요. 각 글자의 모양이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들어졌다니.
이건 정말 라틴 알파벳과는 다른 차원의 설계였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스턴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까지 내가 알고 있던 세계가 틀린 걸까? 불안한 마음으로 다음 날을 준비했습니다. 콘퍼런스 셋째 날, 저는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밤새 작성한 논문을 들고 단상에 올랐어요. 문자의 가치는 배우기 쉬운 것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라틴 알파벳은 전 세계 가장 많은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죠. 보편성이야말로 최고의 가치입니다. 발표 중에도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아진 것을 느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었고 청중의 표정이 예전과 달라 보였어요. 의심의 눈빛, 회의적인 표정들이 보였죠. 저는 더 강한 어조로 제 주장을 밀어붙였습니다. 단 하나의 사례로 수천 년간 정립된 언어학적 위계를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내면의 불안감이 드러난 순간이었죠. 그러나 제 발표가 끝나자마자 온라인에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트위터에는 조셉의 언어 식민주의라는 해시태그가 등장했고 학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유네스코 내부 고발자의 증언이었습니다. 브레너 교수의 논문에는 한글 관련 핵심 자료들이 의도적으로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이 얼어붙었어요.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니요. 저는 당황했지만 그보다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죠. 정윤서 교수가 추가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디지털 시대 검색 실패율 마이너스 영어 40%, 한글 2%, 그리고 1950년대 한국 전쟁 직후 문맹이었던 노인들이 모래사장에 한글을 쓰며 배우는 흑백 영상을 보여줬어요. 이분들은 평균 일주일 만에 한글을 습득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평생 믿어온 제 학문적 기반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학자로서 최악의 순간, 자신의 이론이 근본적으로 도전받는 시간이었죠. 얼굴이 화끈거렸고 숨이 턱 막혔어요. 회의장을 빠져나와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어요. 조셉,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숙소로 돌아와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제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지만 학자로서 진실을 마주해야 했어요. 책상 위에 놓인 제 저서들을 바라봤습니다. 라틴 문자 인류의 궁극적 선택, 문자 체계의 진화와 수렴. 지금까지 제가 쌓아온 모든 이론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큰 결심을 했습니다. 진실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한국으로 가야 했죠. 명예 회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학문적 진실을 위해서요.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낯선 문자들이 제 시야를 가득 채웠어요. 그러나 신기하게도 처음 보는 문자임에도 어떤 패턴이 눈에 들어왔죠. 자음과 모음이 체계적으로 배열된 모습이 보였습니다.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모든 간판과 표지판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기이한 친근감이 느껴졌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다시 만난 듯한 기분이었죠. 저 문자들 너무 정돈되어 보이는군요. 택시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백미러로 저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랍니다. 우리는 그걸 초등학교 1학년 때 일주일 만에 배우죠. 그의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의 밤하늘에 빛나는 한글 네온 사인들이 마치 별자리처럼 보였어요. 서울대학교에서 정윤서 교수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브레너 교수님, 용기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대부분은 비판에 직면하면 더 강하게 자신의 견해를 고수하죠. 정윤서 교수의 안내로 한글 역사 탐방이 시작됐습니다. 서울대, 연세대의 언어학 연구실부터 제주도의 작은 야학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여러 연령층의 한국인들이 한글을 사용하는 모습이었어요. 초등학교를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7살 아이 서지훈이 자신이 만든 코딩 앱을 소개했어요. 선생님, 저는 한글로 코딩해요. 변수 이름도 조건문도 다 한글로 쓰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작은 화면에서 한글 코드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충격에 사로잡혔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한글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호환된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다음 날은 농촌 지역의 야학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87세 이봉자 할머니를 만났죠. 교수님, 저는 80살에 처음 한글을 배웠어요. 평생 문맹으로 살다가 이제는 손자에게 편지도 쓰고 신문도 읽습니다. 한글이 없었으면 자식한테 편지도 못 썼을 거예요.
할머니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자 체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 사람의 존재 방식, 삶의 질에 관한 이야기였죠.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2주간의 한국 체류 동안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문자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직결된 존재의 증거라는 것을요. 제5장 마이너스 절정일 국제학술대회 재등장. 하버드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연구실에 들어서자 다니엘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교수님,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완전히 달라 보이세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다니엘, 나는 평생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었어. 문자의 우열이 아니라 존재의 증거에 대해 물었어야 했지. 제 책상 위에는 그동안 밀려있던 이메일과 학과 공지들이 가득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제학술대회 마지막 세션의 연사 초청장이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자부심에 가득 차 당연하게 받아들였겠지만 이제는 부담감이 더 컸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지금까지의 제 주장을 어떻게 수정해야 할지 고민이 밀려왔습니다. 밤새 슬라이드를 준비했어요. 연습할 때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문적 발표가 아니라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테니까요. 옷장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어요. 평소 즐겨 입던 격식 있는 정장 대신 한국에서 선물 받은 한글이 새겨진 넥타이를 골랐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제게는 큰 의미가 있었죠. 국제학술대회 마지막 날, 저는 다시 단상에 올랐습니다. 청중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죠. 모두가 제가 어떤 말을 할지 궁금해했어요. 문자란 존재의 증거입니다. 첫 슬라이드를 띄우며 말했습니다. 체로키 문자와 한글을 비교하는 내용이었죠. 두 문자 모두 민족의 생존을 위해 창제되었지만 한글은 기술적 완성도까지 갖추었다는 분석을 제시했어요. 한글은 단순한 표기 체계가 아닙니다. 과학적 원리에 따라 설계된 세계 유일의 문자죠.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고 모음은 하늘, 땅의, 사람 위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청중들의 눈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어서 한국에서 경험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죠. 특히 이봉자 할머니의 이야기에 많은 학자들이 눈시울을 붉혔어요.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일제강점기 때 비밀 야학에서 한글을 가르치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한글은 생존을 넘어선 사랑의 언어입니다. 발표를 마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전 세계에서 모인 문자학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제가 느꼈던 그 감동을 똑같이 볼 수 있었죠. 제6장 마이너스 절정이 교수직 위기와 승부수. 학술 대회가 끝난 후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하버드 보수학계에서 내부 반발이 일어난 겁니다. 학문적 일관성 결여라는 이유로 정직 징계 위기에 처했죠. 학과장 사무실에서 마주한 윌리엄 프록터 교수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조셉, 자네 발표가 큰 파장을 일으켰네. 15년간 주장해온 이론을 하루아침에 뒤집다니. 깊은 숨을 내쉬며 대답했어요. 선생님, 진실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이 진정한 학자의 자세 아닙니까? 사무실을 나오는 길에 마주친 동료 교수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언어학과 교수도 멀찍이서 눈인사만 했어요. 서재에 돌아와 창가에 앉았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이게 진실을 말했을 때 찾아오는 대가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서랍에서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세종대왕 기념품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당신도 이런 외로움을 느꼈을까요? 작은 조각상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수직을 내려놓고 한글의 세계화 다큐멘터리 제작에 착수했어요. 다니엘과 정윤서 교수의 도움으로 넷플릭스에 기획안을 제출했고 놀랍게도 바로 승인이 났죠. 6개월간의 촬영 끝에 다큐멘터리 THELETTER가 40개국에서 동시 공개되었습니다. 다큐에는 이봉자 할머니의 이야기,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철학, 그리고 현대 디지털 환경에서 한글의 우수성까지 담았어요. 세종이 만들고 백성이 지켰다라는 카피에 해외 시청자들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큐 공개 직후 세계 각국에서 한글 수강 신청이 폭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첫 시사회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상영관에 앉았습니다. 영화가 시작되자 관객들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느껴졌어요. 웃음소리, 감탄, 그리고 여기저기서 들리는 훌쩍임까지.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관객들은 일제히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이 순간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버드 캠퍼스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교수직을 잃었지만 더 큰 것을 얻었구나. 그때 윌리엄 프록터 교수가 다가왔어요. 조셉, 자네 다큐멘터리를 봤네. 감동적이었어. 교수직 복귀를 재고해보지 않겠나?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감사합니다, 교수님. 하지만 저는 이제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다큐멘터리의 성공 이후 유네스코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글을 세계 문자 문화유산으로 지정한다는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으로 다시 초청받았습니다. 이메일을 받자마자 가슴이 뛰었어요. 제 연구가 실제로 세계적인 변화를 만들어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윤서 교수에게 곧바로 전화했죠. 윤서, 유네스코에서 연락이 왔어. 한글이 세계 문자 문화유산으로 지정된대. 전화기 너머로 그녀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말이요? 조셉, 당신이 해냈군요.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1년간의 여정을 되돌아봤습니다. 학술 대회에서의 논쟁, 한국 방문, 다큐멘터리 제작, 그리고 이제 유네스코의 인정까지. 이 모든 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자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언론은 한글의 세계화를 이끈 미국인 학자라며 저를 조명했죠.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웠어요. 공항을 빠져나오는 길에 한 어린 여학생이 다가왔습니다. 긴장한 모습으로 펜과 종이를 내밀었어요. 사인해주세요. 놀라웠습니다. 제가 이렇게 환영받을 줄은 몰랐죠. 숙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니 곳곳에 한글, 세계의 보물 같은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어요. 한국인들의 한글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호텔 로비에 도착하자 정윤서 교수와 다니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니엘은 한국에 남아 한글 연구를 계속하고 있었죠. 교수님, 우리가 해냈어요. 다니엘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셋이서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윤서는 이제 세계는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특별 강연을 하게 되었어요. 교실에 들어서자 작은 학생들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조셉 브레너입니다. 한글로 쓴 제 이름을 칠판에 적었죠.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리고 한글의 아름다움과 과학적 원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쓰는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예요. 이제 전 세계 대학에서 한글 구조론을 정규 과목으로 가르치고 있죠. 강의 중에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왜 외국 사람인데 한글을 이렇게 좋아하세요?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어떤 진실은 국경을 초월해. 한글의 아름다움과 과학적 원리는 국적에 상관없이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실이란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강의를 마치며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한글의 제자입니다. 그 순간 가슴속에서 뭔가가 울컥 올라왔어요.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라틴 알파벳의 우월성을 주장해온 제가 이제는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사람이 되다니. 강의실을 나서며 한글로 쓴 제 이름 조셉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 단순하면서도 과학적인 문자에 제 존재가 담겨 있는 듯 했어요. 한글에서 받은 영감으로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체로키 문자의 부활 운동이었어요. 한국의 학자들과 함께 디지털 아카이브 프로젝트를 진행했죠. 사라져가는 세계의 소수 문자들을 디지털화하고 보존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오클라호마의 체로키 보호구역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노인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브레너 교수요? 당신의 다큐멘터리를 봤소. 우리 문자도 살릴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체로키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원주민 학교에서는 영어만 가르쳤고 체로키 문자를 읽을 수 있는 젊은이들은 손에 꼽을 정도였죠. 그 노인의 이름은 존 워커였습니다. 체로키 부족의 마지막 문자 수호자 중 한 명이었죠. 그의 오두막에 초대받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벽에는 낡은 체로키 문자책들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것을 말하는 잎사귀라고 불렀소. 글자가 나뭇잎처럼 떨어져도 그 소리는 영원히 남는다는 뜻이지. 워커 씨의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그가 보여준 체로키 원고는 200년 전 것이었어요. 손으로 직접 쓴 문자들이 시간을 초월해 살아있는 듯 했습니다. 보호구역 학교를 방문했을 때 한 체로키 소녀가 다가왔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문자를 알려주려고 했지만 저는 배우지 않았어요. 이제는 후회해요. 그 말을 듣고 결심했습니다. 이 문자를 살려야 한다고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정윤서 교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윤서, 체로키 문자 복원 프로젝트를 함께 하지 않겠어요? 한글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의 문자도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그녀의 목소리가 밝게 들려왔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조셉. 한국의 문자학자들을 모아볼게요. 6개월 후 우리는 체로키 문자 디지털화 프로젝트를 완성했습니다. 체로키 폰트, 키보드, 학습 앱까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체로키 문자로 코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죠. 한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 프로젝트는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보호구역의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문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뉴욕 유엔 본부에서 세계 문자 다양성의 날 기념 강연을 합니다. 단상에 올라 전 세계에서 모인 청중들을 바라봤어요. 문자는 소리보다 더 큰 울림을 담습니다. 그것은 한 민족의 정신이자 존재의 증거입니다. 스크린에 한글과 체로키 문자 그리고 세계 각국의 문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하나의 문자라는 개념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었는지 이제 압니다. 문자의 다양성이야말로 인류 문화의 풍요로움을 보여주는 증거죠.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한글 한 글자가 크게 나타났어요. 사랑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글자는 사랑입니다. 한글이 저에게 가르쳐준 것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다양성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큰 박수가 쏟아졌어요. 단상에서 내려오며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실수가 가장 값진 깨달음으로 이어졌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한글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작은 파동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한글은 이제 더 이상 동아시아의 작은 문자가 아닙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를 위한 문자가 되었죠. 그리고 저는 그 여정의 작은 일부가 되어 행복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